2024년 3월 서울 강남구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3층 양옥의 넓은 마당까지 갖춘 이 집은 오명호 회장의 저택이었다. 건설업으로 성공한 그는 이 집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는 진돗개 두리가 살고 있었다. 10살이 된 두리는 평소 낯선 사람을 경계하기로 유명했다. 집에 오는 방문객들에게는 으르렁거리기 일쑤였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그리 애교를 부리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날 아침 새로운 가정부가 도착했다. 강세린 28살의 젊은 여성이었다. 전라남도 완도에서 올라온 그녀는 소박한 차림에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키는 보통이고 마른 편이었지만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왼쪽 손목에는 오래된 은팔찌 하나가 걸려 있었다. 색이 바래고 곳곳이 흠집투성이었지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강세린입니다. 오늘부터 가정부로 일하게 됐어요. 세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다. 시골 출신답게 약간의 사투리가 섞여 있었지만 정감이 있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받고 왔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기존 가정부 김 씨가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어서 급히 구한 사람이었다. 면접도 전화로 간단히 보았을 뿐이었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다. 마당에서 키우던 진돗개 두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왈왈, 컹컹,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였다. 아, 두리가 짖네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관리인 박 씨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보통은 낯선 사람 보면 으르렁거리기만 하는데 오늘은 유난히 시끄럽네요. 두리를 달래러 가야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세린이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두리의 짖는 소리가 점점 달라졌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한 짖음이었는데 점차 반가워하는 소리로 바뀌었다. 꼬리 흔드는 소리까지 들렸다. 이상하네요. 두리가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박 씨가 놀라며 말했다. 이 개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꼬리를 흔드는 건 처음 봐요. 세린이 마당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두리가 달려와서 세린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그리고 앞발을 들어 올려 마치 안아달라는 것처럼 행동했다. 어머, 정말 신기하네요. 세린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개를 무서워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개는 처음이었다. 두리야, 안녕?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두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두리가 세린의 품에 안기려고 했다. 큰 개였지만 마치 강아지처럼 행동했다. 세린이 무릎을 꿇고 앉자 두리는 그녀의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얼굴을 하츠려 했다. 야, 두리야. 너 왜 이래? 관리인 박 씨가 놀라며 말렸지만 두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주인을 다시 만난 것처럼 행동했다. 세린은 두리를 안아주었다. 개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다. 두리는 세린의 목에 머리를 파묻고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응? 응?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다. 세린도 모르게 두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예전에 이런 개를 키워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 광경을 2층 창문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집주인인 오명호 회장이었다. 70대 중반의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 거동이 불편해진 상태였다. 평소 두리의 성격을 잘 아는 그로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두리가 저렇게 낯선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회장은 세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멀리서 봐도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었다. 특히 그녀의 옆모습이 그랬다.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다. 그리고 왼쪽 손목에 은팔찌가 눈에 들어왔다. 햇빛에 반짝이는 그 팔찌를 보는 순간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1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지우. 회장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10년 전 갑자기 사라진 손녀의 이름이었다. 당시 18살이었던 지우는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도 수소문했고 사설탐정도 고용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때까지도 회장만은 손녀를 기다렸다. 혹시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당에서 두리와 세린이 여전히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두리는 세린의 손을 하차주고 있었고 세린은 두리의 목을 감싸 안으며 속삭이고 있었다. 착하다 두리야. 정말 착한 아이구나. 세린의 목소리에는 묘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존재를 만난 것 같은 톤이었다. 하지만 세린 자신도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알 수 없었다. 회장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직접 내려가서 세린을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대신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씨, 잠깐 올라와 보세요. 새로운 가정부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10년 만에 느끼는 이상한 예감이었다. 혹시, 정말 혹시나 해서였다. 그날 오후 세린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청소와 빨래, 간단한 요리까지.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해냈다. 특히 집 구조를 금방 파악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쉽게 찾아냈다. 마치 이 집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세린은 그런 자신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을 뿐이었다. 저녁 무렵 두리는 여전히 세린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세린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다. 심지어 세린이 화장실에 갈 때도 문 앞에서 기다렸다. 이런 두리의 행동은 평생 처음 보는 것이었다.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중심에 강세린이라는 여자가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오명호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계속해서 세린의 얼굴과 두리의 반응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은팔찌가 신경 쓰였다.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했다. 휠체어를 타고 서재로 이동해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10년 전 지우의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다. 사진 속 지우는 밝게 웃고 있었다. 18살의 지우는 아직 어려 보였지만 아름다웠다. 특히 웃을 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회장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가며 세린과 비교해 보았다. 나이 차이가 10년이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얼굴형이 비슷한 것 같기도 했다. 특히 옆모습이 그랬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때 한 장의 사진에 시선이 멈췄다. 지우가 15살 때 찍은 생일 파티 사진이었다. 그 사진에서 지우는 왼쪽 손목에 은팔찌를 하고 있었다. 회장이 지우의 15번째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은으로 만든 팔찌에 작은 하트 장식이 달려있는 것이었다. 지우가 너무 좋아해서 항상 끼고 다녔던 팔찌였다. 실종될 때도 그 팔찌를 하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제 세린이 끼고 있던 팔찌와 똑같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색이 바래고 상처도 났겠지만 기본적인 디자인은 같아 보였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둘이의 반응까지 고려하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겹쳤다. 혹시 정말 세린이 지우일까?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10년 전을 떠올려봤다. 지우가 실종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겠다고 나간 후 소식이 끊어졌다. 학교에도 가지 않았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다. 마치 하늘로 날아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유괴를 의심했지만 몸값 요구도 없었고 가출을 의심했지만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당시 경찰은 가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사춘기 소녀가 갑작스럽게 집을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우는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였다.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고 가족을 사랑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나갈 아이가 아니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가장 의심스러웠던 것은
둘째 며느리 윤선이의 반응이었다. 지우가 사라진 후 그녀는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다. 물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회장의 눈에는 속마음이 다른 것 같았다. 당시 회장은 유산 상속에 대한 유언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우에게 상당한 몫을 주려고 했었다. 손녀를 유독 아꼈기 때문이었다. 윤선이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손녀를 해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무리 돈 때문이라고 해도 그런 극단적인 일을 저지를 리는 없다고 봤다. 게다가 지우는 윤선이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친하게 지냈었다. 그래서 윤선이에 대한 의심을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더 자세히 조사했어야 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점심시간 세린이 회장의 방에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오늘 메뉴는 미역국과 생선구이였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 보였다. 맛도 좋았다. 회장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약 드실 시간도 되었으니까 식사 후에 드시라고 놓고 갈게요. 세린의 말투는 자연스럽고 친근했다. 마치 가족을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회장은 세린을 유심히 관찰했다. 말하는 방식, 걷는 모습, 손짓 하나하나까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웃을 때의 모습이 그랬다. 지우와 비슷한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많이 바꿀 수 있다. 게다가 세린은 시골에서 자란 것 같은데 지우는 서울에서 자란 도시 아이였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오후에 윤선이가 집에 들렀다. 남편과 함께 별채에서 살고 있지만 가끔 본체에 와서 안부를 물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가정부는 어때요? 일은 잘하나요? 평소보다 관심이 많아 보였다. 회장은 세린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성실해 보이고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윤선이는 계속 세린에 대해 물어봤다.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어디 출신이에요? 가족은 있나요?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것 같았다. 회장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윤선이는 가정부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하인 취급을 하는 편이었다. 그런 그녀가 왜 새로운 가정부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당에서 둘이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세린과 놀고 있는 소리였다. 즐거워하는 짖음이었다. 윤선이가 창밖을 내다봤다. 아, 둘이가 새 가정부를 좋아하나 보네요. 신기해요. 그 개가 사람을 좋아하는 걸 처음 봐요.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회장은 윤선이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분명히 뭔가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중요한 결심을 했다. 확실한 진실을 알아보기로 한 것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다. 세린이 정말 지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둘이의 반응, 은팔찌, 그리고 묘한 기시감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았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세린의 과거를 조사해 보기로 했다. 강세린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밤마다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꿈속에서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너무 흐릿하고 혼란스러워서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특히 최근 들어 그 꿈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마치 이 집에 온 것이 무언가를 자극한 것 같았다. 꿈속에서 세린은 어린 아이였다. 아마 7, 8살 정도로 보였다. 큰 집의 넓은 마당에서 개와 놀고 있었다. 그 개는 둘이와 비슷하게 생긴 진돗개였다. 꿈속의 개는 어린 세린을 무척 좋아했다. 함께 뛰어다니고 공 던지기를 하며 놀았다. 세린도 그 개를 무척 사랑했다. 매일 함께 놀고 밤에는 같이 잠들기도 했다. 꿈속에서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꿈의 끝부분은 항상 악몽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린을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했다. 세린은 무서워서 울었고 개도 함께 울부짖었다. 컹컹, 멍멍.
걔가 세린을 지키려고 했지만 어른들에게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세린은 걔와 헤어져야 했다. 그때의 슬픔과 두려움이 꿈에서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세린은 항상 그 지점에서 깨어났다. 꿈에서 깨어난 세린은 항상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이런 꿈을 꾸는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꿈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실제 경험한 일 같았다. 특히 걔와 헤어질 때의 감정은 너무나 진짜 같았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었다. 그 감정은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지속됐다. 어린 시절에 대한 실제 기억은 거의 없었다. 세린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일은 10살 무렵 완도의 한 고아원에 있었던 것이었다. 그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었다. 고아원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도 세린이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 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만 했다.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유일한 단서는 왼쪽 손목의 은팔찌뿐이었다.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끼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세린은 그 팔찌를 평생의 보물처럼 여겼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였기 때문이었다. 팔찌에는 작은 하트 장식이 달려 있었고 안쪽에는 흐릿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마모되어서 정확히 무엇인지 읽을 수 없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세린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 자신의 정체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공부에 대한 의지로 이어졌다. 하지만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은 포기해야 했다. 대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완도의 작은 식당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펜션 청소일도 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 덕분에 어디서든 인정받았다. 서울로 올라온 것은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였다. 시골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 더 많이 벌어서 저축도 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정체를 찾기 위한 조사도 해보고 싶었다. 마침 서울의 한 가정부 소개소에서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소개해줘서 용기를 내어 상경했다. 오명호 회장 댁의 가정부 자리였다. 급여도 좋고 숙식도 제공된다고 해서 선택했다. 하지만 이 집에 온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우선 둘이의 반응이 그랬다.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줬다. 그리고 꿈도 더욱 선명해졌다. 이 집과 비슷한 환경 때문인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다. 특히 마당에서 개와 놀던 기억이 그랬다. 혹시 정말 이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 걸까?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이 집의 구조가 낯설지 않다는 것이었다. 처음 와본 집인데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부엌의 조미료 위치, 화장실의 수건거리, 심지어 복도의 전등 스위치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손에 익었다. 마치 어린 시절에 이 집에서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다. 분명히 완도 고아원에서 자랐으니까.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오명호 회장의 시선이었다. 자꾸만 세린을 유심히 바라봤다. 일반적인 고용주가 직원을 보는 시선과는 달랐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혹은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세린은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 생생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어린 세린은 할아버지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 할아버지는 세린을 무척 아껴주었다. 함께 마당에서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줬다. 세린은 그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다. 아빠, 엄마보다도 더 가까운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얼굴은 꿈에서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꿈에서 깬 세린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꿈속의 할아버지가 오명호 회장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나 말투가 비슷했다. 혹시 정말 어린 시절에 이 집에 살았던 것일까?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그렇다면 왜 고아원에 버려졌을까? 그리고 왜 기억이 없을까?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지만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오명호 회장은 며칠 고민한 끝에
사설탐정 조은철에게 연락했다. 조은철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탐정으로 실종자 찾기에 특히 능했다. 10년 전 지우가 사라졌을 때도 그에게 의뢰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세린의 과거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혹시 그녀가 지우일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조은철을 만난 회장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새로운 가정부가 실종된 손녀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 둘이의 특이한 반응, 그리고 은팔찌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겹쳤다고 했다. 조은철은 회장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10년 전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조사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은철은 우선 강세린의 기본 신상 정보부터 확인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출생지, 가족관계 등. 하지만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세린의 출생신고가 늦게 접수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는데 세린의 경우는 10년 후에 소급 신고되어 있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분을 조작한 것 같았다. 출생지로 기록된 완도군청에서도 이상한 정보를 얻었다. 세린의 출생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담당 공무원도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된 일이었다. 당시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봐도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했다. 부모의 신원도 명확하지 않았고 출생병원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 같았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신분 세탁과 관련이 있었다. 고아원 기록도 마찬가지였다. 세린이 언제부터 고아원에 있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었다. 다만 10년 전부터 기록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이전의 기록은 분실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원장이었던 사람을 찾아가 인터뷰를 해봤다. 그는 세린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고 기억했다. 누군가 몰래 고아원 문 앞에 놓고 갔다는 것이었다. 당시 세린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기억상실증 증세를 보였다고 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세린이 고아원에 온 시기가 지우가 실종된 시기와 거의 일치했다는 것이었다. 지우가 사라진 것이 10년 전 4월이었고 세린이 완도 고아원에 나타난 것도 같은 해 4월 말이었다. 시간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었다. 서울에서 완도까지 가는데 며칠이면 충분했다. 이제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조은철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지우가 실종되었을 당시 상황을 다시 조사해봤다. 당시 경찰 수사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다시 인터뷰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지우가 사라지기 며칠 전 둘째 며느리 윤선이가 혼자 차를 끌고 어디론가 다녀온 기록이 있었다. 당시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수상했다. 윤선이의 행적을 추적해봤다. 지우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부터 그녀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다. 자주 외출을 했고 전화통화도 많았다. 그리고 실종 당일에는 아예 집에 없었다.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당시에는 이런 세부 사항들을 놓쳤지만 지금 보니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보였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윤선이의 차량 운행 기록이었다. 하이패스와 주유소 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우가 실종된 당일 윤선이의 차가 서울에서 전남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온 기록이 있었다. 왕복 700km가 넘는 거리를 하루 만에 운전한 것이었다. 그것도 지우가 사라진 바로 그날에.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조은철은 윤선이를 직접 미행해봤다. 평소 그녀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주변 인물들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윤선이가 최근 들어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완도 출신으로 고아원 관련 일을 했던 경력이 있었다. 혹시 세린을 고아원에 맡기는 일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회장에게 중간 보고를 했을 때 회장은 충격에 빠졌다. 정말로 윤선이가 지우를 해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10년 전에도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 없어서 넘어갔는데
이제는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세린이 정말 지우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다. DNA 검사가 필요했다. 그런데 DNA 검사를 하려면 세린의 동의가 필요했다. 갑자기 DNA 검사를 하자고 하면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회장은 고민 끝에 건강검진을 핑계로 하기로 했다. 집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혈액 샘플을 얻는 것이었다. 세린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었다. 한편 윤선이는 세린에 대해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다. 자주 집에 와서 세린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회장과 세린의 관계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자신의 과거가 들통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회장은 이런 윤선이의 행동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건강검진 날짜가 정해졌다. 일주일 후였다. 그때까지 윤선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다. 그리고 세린에게서 혈액 샘플을 얻어서 DNA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었다. 10년 만에 지유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인지 곧 알 수 있을 것이었다. 회장의 가슴은 기대와 불안으로 두근거렸다. 건강검진 당일 집에는 의료진이 찾아왔다. 회장이 단골로 이용하는 병원에서 파견된 팀이었다. 정기적으로 집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회장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세린도 의심하지 않았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함께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린은 오히려 고마워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회장의 배려에 감사했다. 혈액 검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세린은 별다른 의심 없이 체열에 응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검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회장은 긴장한 마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0년간 품고 살았던 의문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검사가 끝난 후 회장은 별도로 의료진과 상의했다. 세린의 혈액 샘플을 따로 보관해서 특별한 검사를 의뢰하고 싶다고 했다. 의료진은 회장의 요청을 이해했다. 오래전부터 회장의 주치의 역할을 해온 의사였기 때문에 실종된 손녀 이야기도 알고 있었다. DNA 검사를 위한 샘플 보관에 동의했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회장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다. 10년 동안 기다린 것보다 더 초조했다. 혹시 세린이 정말 지우라면? 아니면 단순한 착각이라면? 어떤 결과든 받아들여야 했지만 마음의 준비가 쉽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만약 지우가 맞다면 왜 그동안 기억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누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세린도 이상한 기분이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로 꿈이 더욱 선명해졌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 집과 관련된 기억들이 그랬다. 마당에서 개와 놀던 기억,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누군가에게 끌려가던 무서운 기억까지. 모든 것이 실제 경험한 일처럼 생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다. 3일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DNA 일치율 99.9%. 오차 범위를 고려해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결과였다. 세린은 분명히 지우였다. 10년 만에 손녀를 찾은 것이었다. 회장은 결과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동안 그토록 찾던 손녀가 바로 코앞에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도 가정부라는 신분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왜 기억을 잃었을까? 누가 어린아이를 그렇게 버린 것일까?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우선은 지유를 되찾았다는 기쁨이 컸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갑자기 당신이 내 손녀라고 말하면 믿을까? 세린은 자신을 강세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10년간 그 이름으로 살아왔고
그 정체성에 익숙해져 있었다. 갑작스럽게 진실을 알려주면 충격받을 것이 분명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우선은 조은철과 상의해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다. 조은철에게 DNA 검사 결과를 알려주자 그도 놀랐다. 정말로 실종된 손녀였다니. 이제 남은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누가, 왜, 어떻게 어린 지우를 고아원에 버린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그 범인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했다. 10년 전의 일이지만 미성년자 유기는 공소시효가 길었다.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였다. 윤선이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했다. 그녀의 과거 행적,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10년 전 지우가 실종된 직후 윤선이가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이 완도의 한 사람에게 전달된 정황도 포착했다. 그 사람은 고아원과 연결점이 있는 인물이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윤선이가 지우를 완도까지 데려가서 고아원 근처에 버린 것이 확실해졌다. 당시 지우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이는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래서 기억상실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았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다. 상속 문제 때문에 어린 조카를 그렇게 내다버린 것이었다. 회장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아꼈던 며느리가 손녀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장 윤선이를 불러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확실한 증거를 더 수집하고 나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은철이 조언했기 때문이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증거를 인멸당할 수도 있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지우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숨겨서도 안 되었다. 지우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알 권리가 있었다. 회장은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했다.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진실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우선 둘만의 시간을 가져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기로 했다. 다음 날 저녁 회장은 세린을 서재로 불렀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다. 세린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서재에 들어갔다. 회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서 긴장됐다. 혹시 자신이 실수한 일이 있나 걱정도 됐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 하지만 회장의 첫마디를 듣고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세린 씨. 아니, 지우야. 당신은 내 손녀입니다. 회장의 말을 들은 세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손녀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은 강세린이고 완도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라고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손녀라니. 현실 같지 않았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강세린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세린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었다. 회장은 차근차근 설명했다. 10년 전 실종된 손녀 지우의 이야기, DNA 검사 결과, 그리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 세린은 믿기 어려웠지만 점점 받아들이게 되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계속 꿔온 꿈들이 실제 기억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충격이 컸다. 그 꿈들이 모두 진짜였구나. 이 집에서의 행복했던 시간들, 둘이와의 추억들,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순간들. 그럼 저를 버린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누군가 어린 자신을 고의로 버렸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무슨 이유로 어린아이를 그렇게 내다버린 것일까? 회장은 힘든 표정으로 대답했다. 윤선이입니다. 너의 둘째 고모가 상속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어. 세린은 윤선이를 떠올렸다. 평소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어딘지 이상했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살아 돌아온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10년 전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들통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자꾸 자신에 대해 캐묻고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왜 기억이 없었을까?
18살이면 기억할 나이인데 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을까? 회장이 설명해줬다. 수면제를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한 후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이 생겼을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특히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기억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세리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10년간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민했는데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윤선이 때문이었다니. 가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돈 때문에? 상속 때문에? 어린 조카를 그렇게 버릴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다. 동시에 10년간 자신을 그리워했을 할아버지의 마음도 아프게 느껴졌다. 할아버지. 세린이 처음으로 회장을 그렇게 불렀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세린도 눈물을 흘리며 회장을 껴안았다. 이상하게 자연스러웠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두 사람이 간격의 재회를 나누고 있을 때 마당에서 둘이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다른 짖음이었다. 경계하는 소리 같았다. 창밖을 내다보니 윤선이가 마당에 서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다. 혹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챈 것일까? 회장과 세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제 정면 승부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윤선이가 현관벨을 눌렀다. 회장이 나가서 문을 열어줬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왔네요. 뭔가 급한 일이라도. 윤선이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회장은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들어와요. 마침 할 얘기가 있었어요. 윤선이는 거실로 들어오면서 세린을 찾았다. 세린도 거실에 나와 있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윤선이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다. 특히 세린을 바라보는 회장의 시선이 달라 보였다. 마치 가족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윤선이의 불안감이 커져갔다.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이야, 앉아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윤선이는 소파에 앉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회장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세린도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마치 자신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지우를 찾았어요. 회장의 첫 마디였다. 윤선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지우요? 지우를 찾았다고요? 어디서요?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은 세린을 가리켰다.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지우가 바로 세린 씨예요. 윤선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리 없어요. 세린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DNA 검사까지 했어요. 99.9% 일치해요. 회장이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다. 윤선이는 그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파래졌다. 정말로 세린이 지우였다. 자신이 10년 전에 버린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당신이 한 일도 다 알고 있어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10년 전 당신이 지우를 완도까지 데려가서 버린 것, 수면제를 먹여서 기억을 잃게 한 것,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요. 윤선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윤선이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상속 때문이었어요. 아버님이 지우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주려고 하셔서 제 아이들 몫이 줄어들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세린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어린아이를 그렇게 버렸다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10년 동안 제 정체성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윤선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10년간의 고통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는가? 회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이야,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 미성년자 유기는 엄연한 범죄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윤선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손녀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오명호 회장은 조은철과 함께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선이를 미성년자 유기 및 감금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었다. 10년 전의 사건이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였다. 조은철이 수집한 증거들도 함께 제출했다. 차량 운행 기록, 금융거래 내역, 관련자 증언 등 모든 것이 완벽했다. 경찰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10년 전 실종 사건이 유기 사건으로 밝혀진 것은 중대한 문제였다. 당시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담당 형사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우선 윤선이를 소환해서 조사하기로 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세린도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에 협조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 고아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최근에 되살아난 기억들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진술했다. 특히 고아원에 나타났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언이 중요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기억상실증이 있었다는 점이 수면제 투약의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윤선이는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서 결국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상속 문제 때문에 조카를 해치려 했다는 것, 완도까지 데려가서 버렸다는 것, 수면제를 먹여서 기억을 잃게 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인정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범행의 치밀함이었다. 윤선이는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완도에 있는 고아원을 미리 조사했고 그곳까지 가는 경로도 여러 번 확인했다. 수면제도 미리 구해둔 것이었다. 심지어 지우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과다 투약할 계획까지 있었다고 했다. 다행히 지우의 체력이 좋아서 목숨은 건졌지만 기억을 잃게 되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윤선이는 미성년자 유기, 감금, 상해 등 여러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피해자가 어린 조카라는 점, 상속을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10년간 피해자가 고통받았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윤선이는 죄송하다고 반복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의심스러웠다. 오히려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 같아 보였다. 세리는 증언대에 서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담담히 증언했다. 10년간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민했던 일, 고아원에서의 어려운 생활, 그리고 할아버지와 헤어진 슬픔까지. 회장도 증언대에 섰다. 손녀를 잃은 고통, 10년간 찾아 헤맨 절망,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과 분노까지 모든 감정을 토로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이 얼마나 잔혹한지 모든 사람이 느꼈다. 윤선이도 고개를 숙이고 울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반성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재판부는 윤선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죄라는 점, 가족관계를 이용한 배신 행위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준 점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었다. 윤선이는 판결을 듣고 주저앉았다. 7년이라는 긴 형량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판결이 끝난 후 세린과 회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서로를 바라봤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다. 10년간의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었다. 물론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졌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둘이가 마당에서 반갑게 맞았다. 꼬리를 흔들며 세린에게 달려왔다.
세린도 두리를 안아주었다. 10년 전 헤어진 주인과 개의 재회였다. 두리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세린의 얼굴을 하차주었다. 세린은 두리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정말로 집에 돌아온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첫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까지. 모든 사람이 지우의 귀환을 축하했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기쁨이었다. 식사를 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워했던 마음들,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까지. 세린은 이제 자신을 지우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강세린이라는 이름은 가짜였으니까 진짜 이름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회장은 기뻐하며 동의했다. 우리 지우가 드디어 집에 돌아왔구나. 10년 늦었지만 다시 가족이 되었다.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말자.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마당에서 두리가 하늘을 보며 짖었다. 마치 하늘에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았다. 10년 만에 주인을 되찾은 기쁨의 표현이었다. 지우는 두리를 바라보며 웃었다. 너도 참 오래 기다렸구나.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두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윤선이의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다. 오명호 회장의 저택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10년간 잃어버렸던 손녀를 되찾은 기쁨이 집안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우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다. 강세린이라는 가명을 버리고 본명인 오지우로 돌아간 것이었다. 주민등록증도 다시 발급받았고 모든 공식 문서를 정정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지우의 기억이 점점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기억들 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 둘이와 놀았던 추억들, 심지어 사라지기 전날의 기억까지도 조금씩 떠올랐다. 의사는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온 것이 기억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우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고 이후에는 대학 진학도 계획하고 있었다. 회장은 지우의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10년간 놓친 교육 기회를 만회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선생님들을 구해줬다. 지우도 열심히 공부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다는 의욕이 넘쳤다. 두리는 지우가 돌아온 후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다. 평소 무뚝뚝하던 성격이 밝아졌다. 항상 지우 주변을 맴돌며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지우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고 밤에는 지우 방 앞에서 잠을 잤다. 10년간 주인을 기다린 충성심이 이제야 보상받는 것 같았다. 수의사는 개도 분리불안을 겪을 수 있다며 두리가 다시 주인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지우는 고아원 시절의 친구들과도 연락을 취했다. 자신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 사실을 알려줬다. 친구들은 모두 놀라면서도 축하해줬다. 특히 완도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은 지우가 부잣집 손녀였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고아원에서의 경험이 그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 회장은 지우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지우의 방을 10년 전과 똑같이 복원한 것이었다. 가구부터 소품까지 모든 것을 예전 그대로 배치했다. 지우가 좋아했던 인형들, 책들, 심지어 옷들까지 모두 그대로 보관해뒀던 것들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가 10년간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은 지우를 위한 교육재단 설립이었다. 회장은 지우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고아원 출신 학생들이나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지우는 이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서 다른 아이들을 도울 예정이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었다. 첫째 삼촌과 숙모는 지우를 따뜻하게 맞아줬다. 사촌 형제들도 마찬가지였다. 윤선이 때문에 가족 간에 생겼던 갈등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오해가 풀렸다. 가족들은 지우를 더욱 소중히 여겼다. 한 번 잃을 뻔한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1년 후 지우는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다. 회장은 자랑스러워하며 큰 파티를 열어줬다. 지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대학 진학도 여러 곳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지우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지우와 회장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둘이도 곁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지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회장도 지우의 손을 잡았다. 우리 지우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둘이가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짖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지우는 둘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둘이야, 너도 고생 많았지? 10년간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둘이는 지우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마치 괜찮다고, 이제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마치 이 가족의 재회를 축하하는 것 같았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한 번 잃을 뻔했던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집에 돌아온 것 같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행복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마당에서 둘이의 꼬리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사르르 사르르. 행복한 소리였다. 10년 만에 되찾은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둘이를 바라봤다.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둘이야. 둘이는 꼬리를 더욱 힘차게 흔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마치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